자, 이번 시간 전기기기 기초특강입니다. 전기기기에 대한 기초특강은 전체적인 전기기기에 대한 흐름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전기기기 해석에 필요한 법칙들이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각 챕터별로 어떤 내용들이 기초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전력계통에서 전기기기. 자, 일단 여러분들 전기가 만들어지고 전기가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에너지가 전달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화력발전소, 화석 원료를 사용할 거고요. 그죠? 화력발전소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는 원자력을 사용한 원자력을 발전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화력발전소는 화석 원료를 이용해서 즉 석탄, 석유, 가스 등을 이용해서 열을 발생시킬 거고요. 화석 원자력 발전은 원자연료, 뭐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등에 의한 핵분열에 의해서 열을 발생시킬 겁니다. 자, 열을 발생시켜서 물을 끓여요. 물을 끓이게 되면 이 물에서 만들어지는 증기가 만들어지는데 이 증기 자체가 고온의 고압의 증기가 됩니다. 그럼 이 고온 고압의 증기를 뭐를 돌리느냐면 터빈을 돌리게 됩니다. 터빈을 돌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력 발전. 조력 발전은 뭐가 됩니까? 조수건만의 차를 이용해서 물이 들어오고 나오고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발전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조력 발전과 수력 발전, 풍력 발전 얘들은 뭐가 되냐면 수력 발전은 물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렇죠? 떨어뜨릴 때 물의 양으로 떨어뜨리냐 아니면 물의 높이로 떨어뜨리느냐. 그럼 떨어뜨리면서 뭘 돌리게 됩니까? 수차를 돌리게 됩니다. 그죠? 수차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레방아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수차를 돌리게 될 것이고 풍력 발전은 바람이 물 돌려요. 그러면 그 풍차 같은 날개를 돌린다 그러죠, 그죠? 이제 정확한 용어로 따져보면 그 날개의 이름은 블레이드라고 표현합니다. 그 블레이드를 돌리게 되는데, 자, 마찬가지로 얘들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자연적인 에너지 현상에 의해서 운동의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운동의 에너지를 가지고 돌리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수력이나 조력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수차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화석 연료를 이용하거나 원자력 발전을 이용하거나 해서 터빈을 돌리게 되면 기계적인 에너지를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적인 에너지로 바꿔주는 경우가 되겠죠, 그죠? 발전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계적인 에너지를 전기적인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자, 전기가 들어옵니다. 자, 문제는 발전에서 만든 전기가 서울 인근에 있어서 바로 다이렉트로 공급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전압이 높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때 발전소는 우리나라 같은 발전소는 전부 다 어디 있어요? 저쪽 남해안, 그죠? 전라도, 경상도, 또 풍력발전 같은 경우 뭐 대관령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이런 애들을 가지고 어디로 끌고 와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100만 하루에 100만큼의 전기가 만들어진다면 그 100만큼의 전기에서 한 65%를 어디서 씁니까? 수도권에서 씁니다. 즉 경기도, 서울, 인천 이런 식으로 쓴다는 얘기죠. 엄청 많이 쓰는 거죠. 근데 실제로 서울, 인천, 경기 지방에 발전소 딱 몇 개 있습니까? 화력발전소 16개 있어요. 어디에? 인천에. 그죠? 그거밖에 없어요. 걔네들은 기껏해야 그 일대에 발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거 거기 어디냐면 그 서구 일대와 인천 공항 쪽으로 집어넣어주는 부분들 그렇게밖에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발전된 내용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외부에서 끌고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그거 들어오려면 먼 곳에서 끌고 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만들어집니까? 전압 강화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것이고 절수 손실이 엄청나게 커질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발전기에 만든 전압은 우리 이제 이렇게 한번 따져볼게요. 여러분들 전력공학 시간에 공부하실 건데 발전소에서 만든 전압은 22.9kV, 성간전압이 22.9kV고 상전압은 13.2kV의 전압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는데 문제는 얘들이 너무 전압이 보내기 위해 송전을 시키기 너무 낮다는 얘기죠. 그러면 낮아서 얘네들을 쭉 타고 들어와서 어디로 와요? 변압기까지 가져오는데 이때는 하는 역할이 뭐냐면 승합입니다. 전압을 올려야 됩니다. 이때 전압을 올릴 때 얼마까지 올리느냐면 보통 154kV, 그 다음에 345kV, 765kV까지 전압을 올리게 됩니다. 이제 올려서 전압을 쭉 보내게 됩니다. 그럼 보내게 되면 얘네들이 어디까지 오냐면 신안성, 신가평, 신태백, 그다음에 하나가 뭐죠? 신평택인가?
이 네 군데가 있는데 이 네 군데에서 765를 갖다 345, 154로 변경을 시키게 됩니다. 여기 초고압 변전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온 애들을 송전시키는 걸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강압을 하게 됩니다. 자, 강압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 강압용 변전소는 강압용 전압을 154kV로 변전을 시키거나 22.9kV로 변전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154kV를 공급해 주는 쪽도 있고 22.9kV를 공급해 주는 쪽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이 건물 내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저 빌딩이나 아파트, 병원 이런 데에는 변전실이 따로 있죠. 그죠? 전기실이라고 표현하는 여러분들이 이 변전실로 들어오는 전기는 220V짜리가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22.9kV가 들어와서 변전실에서 다시 자기가 쓸 수 있게끔 가공을 해서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22.9kV짜리가 들어가겠지만 삼성, 포스코 뭐 이런데 또는 무슨 인천 반월공단, 인천 뭐 남동공단, 반월공단, 뭐 시화공단 이런데 공단 지역에 들어가는 쪽은 22.9kV 사실은 너무 작은 값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꺼번에 154kV짜리를 집어넣어줘서 얘를 갖다가 다시 지네가 알아서 맞게끔 변전을 시켜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수용가에서는 기본적으로 154 22.9kV 들어가서 변전을 시키게 될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경우는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이걸 보내줄 수가 없잖아요. 변경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여기까지 다시 보내주면 여기서 22.9kV를 몇 볼트로 바꿔주냐면 선관전압 380에 상전압 220V짜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시고 계시는 220V짜리로 변경을 시켜서 바꿔준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는 어떤 경우로 보실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 보통 전봇대 위에 이렇게 매달려서 변압기가 놓여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땅 위에다가 이렇게 설치돼 있어가지고 그 철제 캐비넷으로 설치돼 있어서 이거는 한전의 재산입니다라고 써 있는 거 있죠. 근데 그 옆에 지나가면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웅 소리가 들리는 게 있습니다. 그거 다 변압기입니다. 그죠? 그런 애들이 전부 다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공급을 시켜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전기들이 들어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동력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전열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조명으로 사용되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사용될 때 동력으로 사용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전동기계로 사용하게 되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전기적인 에너지가 이번에 뭘로 바뀌어주는 거예요? 기계적인 에너지로 바뀌어서 무슨 뭐 운반을 뭐 택배회사 같은 경우는 물건 실으면 쭉 따라서 이동하게끔 만들어 준다든가 그렇게 그런 식으로 동력을 전달시켜 주는 장치를 갖다가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뭡니까? 발전기, 변압기, 전동기 이런 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즘은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자, 제가 여기서 퀴즈 한번 내볼게요. 제주도에는 발전소가 있다 없다? 발전소 없다? 발전소 지금은 있잖아요. 풍력 발전. 그죠? 자, 근데 다시 이제 물어볼게요. 제주도에는 내연력 발전, 즉 여기서 말하는 화석 연료를 떼는 발전소가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왜 절대 없을까요? 제주도 행정구역 이름이 뭡니까? 제주 무슨 특별자치구예요? 관광특별자치구죠.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청정 지역으로 자연을 갖다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제주도에는 없는 게 되게 많아요. 뭐 산무가 없다 그러죠. 여자 바람 또 뭐였죠? 아 여자? 아니 많은 게 여자 바람 그다음에 돌이 많다 그러고 없는 게 뭐가 많이 없다 그래요. 남자 많이 없다 그러죠. 그죠? 그다음에 또 뭐가 없대요? 아무튼 여러 가지 없어요. 그 중에 없는 게 뭐냐면 공장이 없어요. 제주도에는 공장이 절대 없어요. 그다음에 발전소 없어요. 내연력 발전소 한 군데가 있어요. 완전 비상으로 쓸 수 있는 데가. 거기 지금 가동은 안 됐지만 있어요. 있기는. 비상이 될 때는 아마 가동이 될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전력이 완벽하게 부족해질 때.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인원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옛날보다. 그러니까 전력이 풍력 발전만 가지고 있어도 모자라요, 사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발전을 하게 전기를 갖다 쓰냐면 육지에서 즉 땅덩이가 이렇게 있으면 제주도가 여기 있겠죠, 그죠? 네, 항상 저는 지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데, 자 기본적으로 여기가 땅끝 마을이라고 하는 어디예요? 해남이죠, 그죠? 해남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가면 제주도 앞단에 섬이 하나 또 있어요. 큰 섬이 우리나라에서 진도라는 섬이 하나 있어요. 진도 아시죠, 그죠? 진도라는 섬이 있고 제주도가 있는데 해남에서 제주도로 가든지
해남에서 진도, 제주도로 가든지 해서 전기를 보내주는 케이블이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 케이블은 어떻게 연결돼 있냐면 육지 위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바다 속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해저 케이블로 되어 있는데 이 해저 케이블로 들어갈 때는 기본적으로 AC가 들어가면 상당히 손실이 엄청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집어넣는 전기는 전부 다 무슨 값이냐면 DC예요. 되게 신기하죠. 우리가 쓰는 값은 전부 다 AC인데 DC로 송전을 해요. 그러면 어떤 장치가 필요하냐면 여기서는 AC를 DC로 바꿔주는 장치가 필요할 거고요. 이쪽에선 반대로 DC를 AC로 바꿔주는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죠? 맞습니까? 예, 그럼 이런 장치들이 들어가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하냐면 전력 변환 장치가 또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개통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기기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전기 기기라는 건 실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잠깐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전기 기기라고 하면 어떤 장치가 되느냐? 전기 에너지를 뭘로 바꿔준다? 기계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가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기계적인 에너지를 전기적인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바뀔 때는 항상 바뀌고자 하는 공간, 즉 얘네들이 서로 바뀌는 공간이 놓여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당근마켓에서 물물 교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물물 교환하시는 거예요? 어느 역으로 오세요? 역이라는 공간이 하나 있으면서 물물을 교환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까? 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기 에너지가 기계적 에너지로 바뀔 거고 기계적 에너지가 전기적 에너지로 바뀌려고 하더라도 어떤 작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 작용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뭐라 표현하는 거예요? 전자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뭐 공부하신 분도 있을 거고 없는 분도 계실 겁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과 오른손 법칙을 적용시키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기적인 에너지는 뭡니까? 유도기 전력 E에 대한 내용이나 전류 I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할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기계적인 에너지는 뭐가 있습니까? 힘 F가 있을 거고 속도 V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항상 얘네들이 서로 작용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자장 B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작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필요하다는 것도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전기 기기에 대한 내용, 전기 기기란 건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전기 기기는 전기적인 에너지를 뭘로 여러 가지 에너지 형태로 변환하는 특히 기계적인 에너지 형태로 변환하는 장치를 전기 기기라고 합니다. 이때 기기의 종류에는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 전력 변환 장치가 있고요. 발전기는 뭡니까? 기계적인 에너지를 전기적인 에너지로, 전동기는 전기적인 에너지를 기계적인 에너지로, 변압기는 전기적인 에너지를 전기적인 에너지로. 그다음에 전력 변환 장치는 DC나 AC에 대한 전기적인 에너지를 또 다른 DC나 AC의 전기적인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장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자, 요걸 쫙 갈라보면 이쪽이 뭐가 됩니까? 입력부가 될 거고요. 그렇죠? 이쪽이 무슨 값인 거예요? 출력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금 무슨 과목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전기기기라는 과목을 공부하고 있고 여러분들 자격증 따시려고 하는 과목은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 산업기사에 대한 과목을 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주가 되는 걸 뭘로 잡을 거예요? 전기라는 걸 잡을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기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냥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전기적인 에너지만 컨트롤한다 생각하신다면 주가 발전기는 뭐를 주축으로 볼 거라는 거예요? 출력부를 주축으로 볼 거라는 거고요. 그렇죠? 전동기는 뭐를 주축으로 볼 거예요? 입력부에 얼마큼 전력이 들어가는지를 주된 내용으로 본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변압기나 전력 변환 장치는 입력도 중요하고 출력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쓰는 부분이 어디냐 이거예요. 쓰는 부분은 전부 다 2차 측 출력부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뭐를 얘기를 할 거냐면 요 내용은 바로 효율에 대한 내용이 바탕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각각의 기기에 대한 효율은 발전기는 출력을 기준으로 갈 것이고 전동기는 입력을 기준으로 간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변압기와 전력 변환 장치도 출력 기준으로 효율을 표시할 거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전기 기기를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사용하는 전기 형태가 AC인지 DC인지 또는 회전하는지 회전을 하지 않는지 형태에 따라 분류해봤는데 자, 크게 분류하는 카테고리는
회전을 하는지 회전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분류입니다. 그러면 회전을 하는 기계에는 보통 전동기, 발전기가 있는데 사용하는 전원이 DC를 사용하느냐 또는 AC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직류기와 교류기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직류기에는 사용하는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 쓸 것인지 보내줄 것인지, 즉 얘는 전기적인 에너지를 쓸 것인지 기계적인 에너지를 쓸 것인지에 따라서 발전기냐 전동기냐를 구분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직류기에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직류 발전기라는 걸 공부할 거고요. 여기가 챕터 1입니다. 그다음에 직류 전동기 챕터 2가 됩니다. 자, 교류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무슨 말이냐면, 자, 일반적으로 자석을 가지고 돌릴 거예요. 자석을 가지고 돌릴 건데, 자석을 움직일 때 따라 움직이면은 이때 따라 움직이는 애는 뭐가 되는 거예요? 철이죠, 철. 그죠? 우리가 얘를 보통 강자성체라 표현하는데, 같이 따라서 움직이느냐 아니면 얘가 움직인 다음에 나중에 따라 움직이느냐 라는 걸 가지고 구별을 할 건데요. 같이 따라 움직인다. 즉 자화돼서 움직이면 동기기. 나중에 따라 움직인다라고 표현하면 얘를 갖다가 유도돼서 움직이면 유도기다라고 표현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동기기도 발전기와 전동기로 구분될 것이고 유도기도 전동기와 발전기로 구분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동기기는 주로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우리나라의 발전소에서 발전기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동기 발전기입니다. 이건 시험 문제에도 나와요. 우리나라 발전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발전기는 무엇인가? 라고 문제가 나옵니다. 동기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동기기에 대한 내용은 주된 내용이 발전기가 9고요. 전동기가 1입니다. 비율을 따진다면. 지금 무슨 말이에요? 발전기가 90%의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전동기는 그러니까 10문제 중에 9문제, 1문제 이런 꼴로 나온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유도기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동기가 전부 다 여러분들 그냥 길 가다가 발로 치였어요. 전동기 같은 게 쳤는데 물어봐요. 누가? 모르는 사람이. 야, 너 전기기 더 땄다며. 이거 무슨 전동기야? 솔직히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저 대학교 처음 입학할 때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너 전기공학과 들어갔잖아. TV 뭐 형광등 좀 가라. 우리 뭐 형광등 갈러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런 말 되게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진짜 더 황당했던 건 너 전기공학과잖아. TV 좀 고쳐봐. 네? 제가 어떻게 해요? 전 전기공학과인데요. 전자공학과가 아니라 이렇게 말해도 안 되지만 사실은 그죠?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끔가다 그래요. 전동기 지나가다 툭 쳤어. 발로 건드렸어요. 뭐 건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그죠? 건드렸는데 그 전동기가 뭐냐 물어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막 데이트하다 갑자기 오빠 전기공학과라며. 뭐 자기 좀 땄다며. 이거 뭐야? 그러면 뭐 말할 좀 말문이 갑자기 막혀버리겠죠, 그죠? 그때는 자신 있게 얘기하시면 돼요. 거의 90%가 답이니까 이거 유도전동기야. 그럼 거의 답이 왔습니다. 물론 요즘 특수기가 하도 많이 나와서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조금 크다 생각하면 전부 다 유도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도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동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격증 공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동기가 거의 9.5의 관계 얘는 0.5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시험 문제를 공부할 때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유도기 공부할 때도 발전기는 아주 조그만 챕터도 아니에요. 조그만 카테고리 하나예요, 그냥. 그다음에 전동기를 공부할 땐 삼상과 단상이 있는데 삼상과 단상을 쓰는 거는 출력 용량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삼상이 훨씬 더 크고 작다는 용량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9.5라는 비율에서 따져 보신다면 삼상에 대한 내용이 거의 한 8.5고요. 얘가 1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도기를 공부하신다 그러면 전부 다 뭘 공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삼상 유도전동기를 공부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자, 유도기를 공부하고 우선 순서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얘가 첫 번째죠. 두 번째죠. 얘가 세 번째입니다. 그럼 얘가 네 번째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갑자기 세 번째 챕터가 어디로 뛰어넘냐면 이쪽으로 갑니다. 네 번째 변압기로 뛰어넘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변압기와 유도기는 구조상 등가 회로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변압기만 잘 공부하면
유도기에 대한 등가 회로 공부는 상당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변압기에 대한 내용이 뭐만 들어가는 거예요? 회전만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변압기를 공부하시고 나서 다섯 번째로 유도기를 공부하시게 될 거고요. 그렇죠? 자, 이제 여기서 딱 보니까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뭐냐면 고전적인 전기기기입니다. 이제 이 1번, 2번, 3번, 5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응용을 하냐면 특수기기들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이제 각각의 기기에 대한 장점, 단점 등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응용을 해서 기기들이 나오는데 이 기기들은 실제 종류가 무진장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제로 다현대 대학에서 전기공학과에 있는 학교에서 이 특수기기를 가르치는 과목 커리큘럼에 넣는 학교 전국에서 손꼽아서 1, 2, 3예요. 잘 안 가르쳐요. 또 그리고 과목이 없어요. 근데 가르치면 거의 1년 과정이에요. 종류가 너무 많아서 또 내용도 어려워서. 우리가 배우는 특수기기는 어떤 거냐? 겉핥기만 하시면 돼요. 제가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요거에 대한 특징은 이런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 특수기기 뭐를 기억해주면 이름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름이 뭔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공부하시는 내용이 6장에 들어갈 거고요. 그렇죠? 이제 전력 변환 장치라 편에서 PCS라는 말 우리가 뭐라고 쓸 거냐면 전력 변환 장치란 말을 쓸 건데 이 전력 변환 장치가 몇 장에 나온다? 7장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전력 변환인 건 어떤 거는 어떤 거예요? 직류를 진유로 변환시킨다거나 즉 DC를 DC로 변환시킨다든가 또는 DC를 AC로 변환시킨다든가 또는 AC를 DC로 변환시킨다든가 그러면 AC로 변환시킨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있는 게 전력 변환 장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업 시간 가서 얘기할 거고요.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일단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내용들이 전부 다 이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럼 실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출제될 것이냐? 총 20문제가 출제될 것이고요. 산업기사 구분 없이 총 20문제입니다. 20문제가 출제되면서 시험 문제상에서 약 12문제 정도, 한 8문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론, 설명, 그다음에 OX 문제, 옳은지 그른지, 그죠? 틀린지 이런 문제. 그다음에 여기는 계산, 수식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 또는 비례 관계 물어보는 문제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12문제와 8문제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복잡하게 나오면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몇 번 단계를 거쳐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그냥 단답형식으로 문제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마다 아 요거는 이렇게 푸는 거다 저렇게 푸는 거다 방법을 조금씩 익혀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전기기사 과목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나 공기업 시험에서도 과목을 여러 개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전기 이론 공무원 시험에서 가면은 전기 이론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 기기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 전기 이론에 뭐가 들어가냐면 회로 이론과 전자기학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요거 공부할 때는 이론 공부 30%에 문제풀이 70%라고 표현을 하고요. 기기 공부할 때는 이론 공부 70% 하고 문제풀이 30%만 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자, 기본적으로 이론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뭡니까? 정립이 되어 있으면 12문제 정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옳고 그른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정립이 제대로 안 되면 이 문제 나온 거 여러분 다 외워야 돼요. 이 문제 지금 몇 문제 나오는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관련도 문제 이용 나온 게 거의 5천 문제가 넘어요. 다 외울 거예요. 언제 다 외워요.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밖에 나가서 우리 특히 이 전기기기란 과목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전기기기란 과목은 필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요즘 많이 제가 기분이 되게 좋아요. 왜 좋냐면 전기기기가 어디에 많이 나와요? 요즘 실기에서 엄청난 역할을 해주는 과목이 전기기기입니다. 예전에는 변압기 정도의 부분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요즘은 직류기, 동기기, 유도기 가릴 것 없이 막 나와요. 지금 요즘.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기기를 제대로 공부하시면 실기 가서 상당히 편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비중이 실기에서 비중이 어느 정도 비중이 나타날 수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아무리 적어도 30%고요. 많으면 50에서 60점까지 전기기기가 차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언제의 시험 문제가 그랬냐면 2022년도 2회차 문제에 거의 전기기기에 관련된 문제가 거의 한 65점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변전설비, 수변설비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 많아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기기기가 이제는 뭐야 소홀히 해서 그냥 문제 답만 외워서 넘어갈 과목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어느 시험까지 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1차만 끝내고 나 그냥 기사 시험 보는 거 내 실력이 얼마큼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려고 1차만 보고 말 거야.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2차까지 준비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전기기기를 충실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전기기 예전에 그런 말 뭐 많이 들었었어요. 시험 찍는 법 좀 알려 달라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 2차까지 준비하실 거면 충실하게 찍지 말고 충실히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기기 해석에 필요한 관련된 법칙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자, 제가 앞으로 이 기초 강의를 했단 얘기는 수업 시간엔 이 기초에 대한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 기초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수업 시간이 한없이 길어져요. 저한테 배정받은 시간이 8타임밖에 없기 때문에 기기 같은 경우는 8타임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8타임이라는 건 3시간씩 기준으로 8타임 24시간입니다. 그렇죠? 24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초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초를 갖춰 갖고 오셔야 돼요. 시간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학원 시간표에서는 기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면 항상 맨 뒷부분입니다. 저희는 또 강력히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로에서 자기학에서 그다음에 나머지 전력공학 기타 등등 과목에서 여러 가지 다 공부를 해 오시고 나서 종합적으로 버라이어트하게 다 얘를 갖다가 어셈블 할 수 있는 과목이 뭡니까? 다 모을 수 있는 과목이 전기기기라는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에서 제가 여기서 써드리는 내용, 적는 내용들이 거의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바탕으로 다 공부를 제대로 해오시면 됩니다.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됐습니까? 자, 오매 법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오매 법칙은 회로에서의 거의 뭐하고 똑같냐고 보면 되냐면 9구단이에요. 9구단. 근데 9구단도 우리 보통 2단부터 몇 단까지 있어요? 9단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면 되면 2단부터 한 5단까지 아주 초급입니다. 초급. 그죠? 기본적으로 다 반드시 익히셔야지 어떤 회로를 풀던 다 풀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농담이 아닌 농담을 해볼 텐데요. 일반적인 회로는 이 오매 법칙 하나만으로 모든 회로는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배우는 오매 법칙은 딱 식 하나입니다. I는 R분의 V라는 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전기학자들이 이 오매 법칙을 가지고 책을 써냈는데 어느 정도의 책을 써내냐면 기본적으로 이만한 두께의 책 오매 법칙 1, 2가 있습니다. 엄청 두껍죠. 그죠? 다 영어예요. 그죠? 예. 근데 이 책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영국에 제가 알기로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학교에 그 도서관에 이런 책이 있어요. 한번 보고 싶어요. 사실은 저도. 근데 그 책에는 그 오매 법칙을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유형별로 다 회로를 분석시켜 놓는 하나의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매 법칙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번 써볼게요. I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R분의 V 또는 I는 R분의 E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문제는 이걸 그냥 식으로만 외워서 풀기 때문에 실제 회로에서 접목시킬 때는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R분의 V라는 것만 생각하고 문제를 적용을 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의미 파악을 해볼게요. 자, 부채 또는 부하에 흐르는 전류는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전압이 건전지를 끼든지 뭐를 하든지 전압이 인가됩니다. 그죠? 이 인가되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 표현하면 얘를 기전력이라 표현합니다. 그죠? 그럼 용어부터 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전력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기울어는 E라고 표시할 건데 얘는 뭡니까?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동력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전력입니다. 즉 전류를 계속 흐르게끔 하는
힘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영어로는 얘 이름이 뭐냐면 EMF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EMF 일렉트론 모티브 포스라 표현해서 EMF 기전력이라는 뜻이죠. 기전력.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기전력을 통해서 자,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는 뭐가 있습니까? 배터리도 있을 수가 있고요. 발전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요즘은 뭐 앞전 장치도 기전력을 만들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거고요. 이런 기전력을 만들 수 있는 장치에서 기전력을 만들게 됩니다. 기전력을 만들게 되면 뭐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전류. 기전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전류를 흐르게 합니다. 자, 근데 이 회로에서 전류를 흐르게 할 때는 전류가 아무 때나 막 흐를 수 있느냐? 아닙니다. 반드시 뭐가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앞뒤가 꽉 막혀야 돼요. 즉 폐회로가 갖춰져야지만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회로가 조금이라도 열려버리면 이때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없다? 없다. 즉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회로에는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개회로란 얘기는 부하가 없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표시하는 거예요? 무부하 회로, 개회로, 개방회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무부하 즉 부하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 회로가 무부하 회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폐회로가 만들어져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럼 도체 부하에 흐르는 전류는 그럼 기전력을 인가한 만큼 뭐 합니까?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첫 번째 자, 우리 보통 이 저항에 얼마의 전압이 걸렸냐라고 측정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 저항과 병렬로 뭘 달아줍니까? 전압계를 이렇게 달아줍니다. 그렇죠? 이렇게 전압계를 달아주는 꼭지점, 이 점을 갖다가 노드를 표현해서 양끝, 부하 양끝 뭐라고 표현해요? 양단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부하 양단의 전압에 비례해서 만들 것이고 이 말은 뭐예요? 인가된 기전력에 비례해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부하가 크면 클수록 전류는 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전류를 다 소모한다는 의미에서 얘를 저항이라고 표현하는데 부하의 저항에 반비례한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음의 법칙 기억하실 때 일반적으로 도체에 흐르는 전류값이 뭐에 부하 양단의 전압 또는 기전력에 비례할 것이고 저항에는 뭐한다? 반비례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전류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전기 관련된 회로 이론 관련해서 처음에 배우실 겁니다. 전기라는 건 뭐가 되는 겁니까? 단위 시간당.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하실 때 전자기학 공부하실 때 전자기학 기초이론 공부할 때 뭐뭐당 뭐뭐 이러면 뭐라 그랬습니까? 분모라고 들어간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T분의 단위 시간당 전하의 이동이 뭐다? 전류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I라는 건 T분의 Q다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류라는 개념을 공부할 때는 보통 이렇게 기본적인 식을 가지고 공부할 것이고 전류라는 개념을 공부할 때는 이것도 하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시간에 따라 전류 값이 변하는 애가 있고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이런 애를 우리가 다이렉트 커런트라고 표현해서 DC라고 표현할 거고요. 시간에 따라 값이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값을 우리가 얼터네이트 커런트라고 표현해서 AC라고 표현합니다. 계속 얼터네이트라는 뜻은 계속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직류와 교류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직류를 사용하면 직류기, 교류를 사용하면 교류기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압이라는 건 뭡니까? 도체 양단의 기전력이라는 값은 도체 양단의 전류가 계속 흐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을 기전력이라고 표현했고요. 그죠? 자, 그러면 이때 볼까요? 자, 여기에서 10V의 전압을 인가시켰어요. 그죠? 그럼 10V의 전압을 인가시켰다는 얘기는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이 플러스 값이 10V라는 다면 여기서 다 떨구고 이쪽에 얼마가 되는 거예요?
0볼트가 돼야 되는 겁니다. 왜? 이 양단의 전이차를 이렇게 찍어봤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10볼트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까? 만약 여기가 12볼트라면 여기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볼트가 돼야 되는 거겠죠. 10볼트가 나오려면. 자, 그러면 여기서 10볼트라는 값이 여기 전부 다 똑같이 이 점의 전위값은 이 점의 전위, 즉 이 위치에서의 전위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쪽은. 아직까지 떨구기 전이니까 요 빨간색 선은 전부 다 무슨 값이 되는 겁니까? 전부 다 10볼트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파란색 선은 전부 다 몇 볼트가 되는 거예요? 0볼트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전위를 물어봤을 때 이 점의 전위가 얼마냐 물어보면 얘는 10볼트고요. 이 점의 전위가 얼마냐 그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0볼트. 그 위치마다 값을 찍었을 때 나타나는 값을 우리가 전위,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표시할 거고 전위차라는 말은 뭐가 됩니까? 여기 몇 볼트라고 그랬어요? 10볼트 몇 볼트? 0볼트. 두 개 차이 얼마큼 나요? 10볼트. 그게 어디서 뜨는 거예요? 전압계에서 뜨는 거죠. 전압계라는 건 기본적으로 하나의 위치와 또 다른 위치의 전위, 전압, 전위 차이 값을 지시하는 값이 전압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전위차까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항이라는 건 당연히 뭐가 됩니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물리량으로서 당연히 저항이 전류와 반비례 관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류값은 작아질 것이고 저항이 작으면 작을수록 전류값은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앞에서 우리가 오음의 법칙을 9구단에서 2단부터 5단까지라고 보신다면 키르히오프 법칙은 9구단의 6단부터 9단까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오음의 법칙만 가지고도 회로를 해석할 수 있겠지만 회로를 조금 더 편하게 회로를 더 자세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키르히오프 법칙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이 키르히오프 법칙과 오음의 법칙만 가지면 어떠한 문제도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회로가 굉장히 복잡해지면 뭐 2박 3일, 3박 4일도 걸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로 가셔서 어떤 내용을 공부하시냐면 뭐 중첩의 정리다, 밀만의 정리다, 또는 노튼의 정리다, 또는 태분안의 정리다 이런 정리를 배우면서 조금 더 회로를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박 3일 걸릴 걸 단 2시간 만에 1시간 만에 풀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자, 제1법칙은 전류의 법칙입니다. 전류의 법칙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 전류 법칙 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임의의 한 점은 여러분들이 보통 노드라고 표현되는 값입니다. 노드 한 점 이렇게 표현될 거죠. 즉 어느 한 점을 회로의 어느 한 점을 기준으로 유입되는 전류합과 나가는 전류합은 같다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했습니까? 어느 한 점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어느 한 점을 기준으로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가 이렇게 표현된다면 들어오는 전류 I1, 들어오는 전류 I2, 나가는 전류 I3, 나가는 전류 I4, 나가는 전류 I5 이렇게 표시한다면 들어오는 전류는 뭡니까? I1 플러스 I2는 I3 플러스 I4 플러스 I5 이렇게 표시된다는 얘기죠. 됐나요?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I1 플러스 I2 마이너스 I3 마이너스 I4 마이너스 I5는 0. 즉 들어오는 전류를 플러스로 본다면 나가는 전류를 뭐로 본다? 마이너스. 그때 어느 한 점을 기준으로 모든 전류의 대수합을 나타내면 얼마가 나온다? 0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합은 서로 어떻게 된다?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때 전류합을 전부 다 나타내면 뭐라 표시할 수 있다? 0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얘 어떻게 응용을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는 뭘 하나 그려볼 거냐면 발전기 회로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회로 잘 공부하고 계시다가 이건 잘 이해를 해요. 적용까지 잘 해요. 여기 그림만 그리면 이 내용이 다 까먹어요. 진짜 신기한 게
하나도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요런 발전기, 자 뭡니까? 지금 전기자와 계자라는 애입니다. 얘는 병렬로 연결된 회로가 되기 때문에 이 회로는 분권 발전기라고 표현할 겁니다. 분권 발전기 어떤 원동기를 갖다가 돌려주게 되면 회전 N이라는 회전을 하게 될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 뭘 공급해 줄 거예요? 자속을 공급해 주면 이때 기전력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전류 IA라는 전류가 흐를 것이고 IF라는 전류와 I라는 전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볼게요. 자, KCL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라고 그랬죠? 자, 여기 점 찍을 수 있는 건 어디 부분이에요? 여기다 점 찍으면 되죠. 됐어요? 자, 이때 들어오는 전류 값은 무슨 값인 거예요? 어떤 전류가 이 점을 통해서 들어와요? 화살표 방향 보세요. 어디 전류가 들어와요? IA라는 전류가 들어오겠죠. 그죠? 그럼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IA는 나가는 전류 뭐뭐 있어요? 점을 통해서 나가는 전류 IF라는 전류와 I라는 전류가 있겠죠. 그죠? IF라는 전류와 I라는 전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 뭐예요? KCL 적용시킨 거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여기 이거는 다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해요. 이 원투를 A라고 F라고 바꿨다고 이해를 못해요. 그때부터 왜 저러지? 이렇게 간다는 거죠. 간단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리고 하나 볼게요.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들어갔죠. 그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엔 전압 강화 얼마가 만들어진가? 오메 법칙에 의해서. I라는 전류는 IF라는 전류는 저항에는 반비례하고 인과되는 전압에는 비례할 거죠. 그죠? 자, 이 무슨 회로라고 그랬죠? 병렬 회로라고 그랬죠. 병렬 회로니까 이 양단의 전압을 우리가 뭐라 표현할 거냐면 단자 전압 V라고 그랬는데 여기도 몇 볼트 걸려요? V 볼트. 그죠? 여기도 몇 볼트? V 볼트. 여기도 몇 볼트 걸리는 거예요? V 볼트. 병렬에서 뭐가 일정하기 때문에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인과되는 전압 뭐가 돼요? V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거에서 요거 표시하는 거 무슨 값인 거예요? 오메 법칙이잖아요. 간단해요. 이렇게 기호 하나 썼다고 내가 저걸 언제 배웠냐? 배째시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는. 그죠? 이제 오늘부터는 배웠으니까 모른 척하기 없기. 아시겠죠? 항상 수업 때마다 여러분들이 거의 어느 분들하고 비슷해져요? 모르쇠로 인간하시는 난 그런 적 없다. 난 들은 적 없다. 인간하시는 분들하고 상당히 비슷해지시죠. 예. 그러면 안 돼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2법칙입니다. 제2법칙은 KVL이라고 표현될 거고 전압의 법칙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자, 얘는 어느 한 점을 기준으로 간다면 얘는 뭘 기준으로 갈 거예요? 회로를 기준으로 간다는 거죠. 자, 기전력의 총합은 뭐하고 똑같다? 전압 강화의 총합과 같다라고 본다는 얘기죠. 이때 전압 강화라는 얘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I 곱하기 R이라고 보는 거죠. IR. 자, 그럼 요거 볼게요. 자, 이 양단의 전압을 우리가 V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V. 됐습니까? V. 자, 기전력은 여기입니다. E. 그 다음에 E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류가 I라고 표시될 거고 여기 저항을 R1, 여기 저항을 R2, 여기 저항을 R3라고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이걸 I1이라고 볼게요. I1이라는 전류는
여기로 나가는 것이고 기절력 여기 있으니까 이쪽으로는 I2, 이쪽으로는 무슨 값? I3 값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죠? 자, 하나 볼게요. I1이라는 값은 뭡니까? KCL에 의해서 I2 플러스 I3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 값이 굉장히 작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쪽 회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전류가 안 흐른다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만 구성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라는 애가 만들어졌고요. 자, 기전력의 총합은 전압강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지고 여기서 만들어지겠죠. 맞습니까? 그럼 전압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I1의 R1 값이고, 자, 여기 회로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얘하고 얘하고는 무슨 값이 되는 거예요? 같은 값이 되는 거죠. 그죠?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플러스 I1의 R3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기전력의 총합은 R1에 걸리는 전압강화의 합과 R3에 걸리는 전압강화의 합과 뭐한다?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법칙? 키르프의 제2법칙 KVL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거 볼까요? I3, I1, R3 요 값은 뭐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V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죠. 그죠? 맞습니까? 요거 이해되세요? 그죠? 눈치채신 분들은 다 이미 눈치채셨을 거예요. 요 회로 어떤 회로예요? 얘입니다. 얘. 자, 분권 발전기에 대한 전압 방정식을 세워보시면 기전력 E는 단자전압 V 플러스 IA RA가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죠? 자, 얘 뭐가 됩니까? 기전력. 얘는 부하에 대한 전압 강화. 얘는 전기자에 발생되는 전압 강화. 기전력의 총합은 뭐의 합과 같다? 전압 강화의 총합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KCL, KVL과 오메 법칙들이 수업 시간에 적용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하실 때마다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별개로 가요, 별개로. 회로 공부한 거 따로 가고 전기기기 공부하고 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5과목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뭐 하는 거예요? 서로가 같이 생각을 연계시켜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 쟤는 우리가 배웠던 오메 법칙을 쓰는구나. 우리가 배웠던 KCL, KVL을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제가 기기 때 항상 말씀드린 게 어떤 말이냐면 저는 전기기기 강의할 때 오메 법칙, KCL, KVL 아니면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해요. 그 외에는 안 써요. 근데 그거 외에는 안 쓰는데도 이해를 못 하세요. 왜? 따로 생각을 하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메 법칙, KCL, KVL은 직류기,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 등가회로 해석할 때는 반드시 적용을 시킬 거라는 겁니다. 적용시킬 때 이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할 거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잠깐 쉬셨다가 전자기적인 해석 나갈 겁니다. 됐습니까? 에듀윌 합격 패스.